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톡톡사연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연만 들으며 지내다가 제 사연 좀 보내볼까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시댁에서 겪은 얘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이전에 친정 얘기가 필수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고 나서 얼마 안 되었던 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주말에 짜장면을 시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짜장면 배달이 왔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뭐야? 왜 짜장뿐이야? 짬뽕은? 왜 짬뽕은 안 보여? 내 짬뽕! 중국집에 전화 주문을 하신 건 엄마 쪽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매서운 눈길이 엄마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밥상 위로 짜장면 그릇을 탁탁 올려놓으시며 퉁명스레 말씀하셨어요. 짜장면 시키라며. 그래서 시켰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내가 짬뽕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짬뽕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짬뽕을 시키라고 정확히 말을 하든가. 나보고 점심에 짜장면 시키라고 그랬잖아. 짜장면 시키라면서. 그 이전에 내가 짬뽕 먹고 싶다고 했냐 안 했냐? 어? 얼큰한 거 땡긴다는 말은 어제 저녁부터 내가 했잖아.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구만.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말하잖아. 그놈의 짬뽕 얘기를 정확히 했어야지. 내가 주문할 때. 이런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사람아. 아니지, 10가지 갈 필요도 없이 둘도 모르는 사람아.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그 밥이 정말 쌀밥만 의미를 하겠어? 라면이든 삼겹살이든 뭐든 식사했냐는 의미가 바로 밥 먹었냐는 질문이야. 나는 짬뽕을 먹고 싶었지만 당신한테 짜장면을 주문하라고 한 건 점심때 중국집에서 시켜 먹자는 그런 의미였을 뿐이야. 짜장면은 메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중국집이라는 뜻 자체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알겠어? 이 사회성 부족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짜장면과 함께 배달 온 서비스 짬뽕 국물 그릇을 싱크대에 휙 던져버리셨어요. 곧 화가 잔뜩 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짬뽕 국물을 왜 버리는 거야? 화딱지가 나서 그런다. 열받아 죽겠는데 시뻘건 짬뽕 국물 보니까 더 화가 나서 그래서 던져버렸다. 뭐 어쩔래? 해보자는 거지? 진짜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 짜장면으로 확 그냥 면상 한 대 쳐버릴까 보다. 왜 저렇게 옆에 성질머리가 급하고 더럽고 글러먹은 거야, 어? 성질은 둘째치고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게 우선이지. 새 대가리가 친구하자고 할 참 망할 돌대가리. 아버지가 마구 공격을 해대셨으나 엄마는 여유롭게 코웃음을 큰 소리로 치실 뿐이었습니다. 웃기시네. 누가 보면 당신이 대졸자라도 되는 줄 알겠다. 어디다 대고 새대가리 돌대가리를 운운하는 거야? 신랄한 엄마의 말투에 아버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긴 난데없이 왜 꺼내들어? 뭐가 난데없이야. 그쪽에서 먼저 꺼냈잖아. 대가리 얘기. 중졸이 그런 소리 하니까 웃겨 죽겠네. 아우, 배꼽 빠져라. 야, 나 고졸이거든? 중졸이라니. 그런 거짓말 왜 해? 검정고시 봐서 고졸이긴 하지. 고등학교에 다니진 않았지만. 학력은 뭐 고졸이니까. 근데 당신 그 검정고시도 한 번 떨어졌었잖아. 그런데 대학을 나온 내 앞에서 대가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엄마가 아버지의 면전을 향해 삿대질을 날리셨고 저는 숨을 죽이고 엄마의 손끝과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참나, 대학 나왔다고 유세질이네. 그것도 대학이냐? 어? 대학이야? 그럼 내가 나온 게 대학이지. 소학이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하루 종일 물어봐도 당신이 나온 대학 이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그까짓 것도 대학이라고. 당신은 그냥 돈 날리고 시간 날린 거야. 어디 가서 대학 나왔다고 그러기는 민망하지.
그렇게나 조목조목 잘 짚어댈 것 같으면 짬뽕은 왜 스스로 안 시켰어? 그렇게 잘 따지는 인간이 왜 중국집 주문은 안일하게 그냥 놔둔 거냐고. 그러니까 짬뽕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엄마가 큰 소리를 내지르던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모님은 동시에 숨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다음번에는 똑똑 하는 소리가 더 힘차게 들려오더라고요. 잘못 들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여기 빌라 건물 혼자 써요? 부모님의 설전이 너무 강했던 나머지 소리가 이웃집에도 울린 모양이었어요. 부모님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멋쩍고도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오늘만이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 좀 배려하시면서 사십시다. 문을 두드린 이웃분은 옆집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골목마다 널린 평범한 모양의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 층마다 세 세대가 살았고 저희 집은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좌우 이웃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시끄럽다는 항의를 해오는 것은 오로지 좌측 이웃뿐이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보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웃분이 바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계속 투덜거리셨어요.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요?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지내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예민하시긴 한가 봅니다. 외람되지만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건 이 집밖에 없어서요. 다른 집들은 죄다 가는 기가 먹은 모양이죠.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자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깼고요. 도통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잠이요? 아니, 지금 해가 중천입니다만. 해가 중천일 때까지 자면 뭐 안 됩니까? 내 집에서 내가 언제 자든 말든 내 맘이고요. 시끄럽게 떠드는 여기가 문제인 겁니다. 이웃분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따지셨어요. 그 당시에는 층간소음이라는 표현이 통용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잘했다는 건 맹세코 아니지만 아래층에는 아기가 있는 집만 두 집이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댔고요. 또한 제 또래 아이들이 빌라 입구에 삼삼오오 모여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장난을 치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 1층 사람들은 마치 자기 귀에 대고 아이들이 웃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 나무라기는 해도 따지고 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동네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저희 가족이 살던 빌라 역시도 대체로 모든 소음을 유연하게 넘기고 살았습니다. 좌측 이웃집에서 따지는 걸 마치고 돌아간 뒤 부모님이 투덜거리셨어요. 저 집은 왜 저렇게 예민해? 맨날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건지. 자기네가 따지러 오는 소리가 시끄러운 건 모르나 봐. 내가 지금 생각한 건데 말이야. 저 집은 바로 얼마 전에도 시끄러워서 죽겠다면서 윗집에 올라가서도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어. 보통 예민한 게 아니야. 이사도 안 가고 이사를 갈 기미도 없고 아우 지랄이다 정말. 한탄을 하시던 엄마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쳐서 굳어버린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이웃이 문을 두드리기 직전까지 죽도록 싸우다가 어느새 공공의 적이 나타나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적을 씹고 말았던 두 분이 머쓱해서 머리를 매만지셨어요. 엄마는 눈에 들어온 짜장면을 보고 그제서야 호들갑을 떠셨고요. 큰일 났다. 짜장면 이건 다 불었겠네. 그러길래 아까 짬뽕 국물을 왜 버렸어? 같이 들이키면 불어터진 짜장면이고 먹기 좀 나았을 텐데. 홧김에 그런 거지. 당신이 나를 너무 열받게 만드니까. 하여간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왜 그러냐? 아프리카에 떨어져 봐야 그 정신머리는 고쳐질 거다. 웃기시네. 아프리카에 나 떨궈 놓을 능력은 있고, 그럴 돈은 있어?
그러는 동안 오빠는 이미 짜장면을 다 먹은 뒤였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에 부모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놀란 시선이 꽂히는 것에 오빠는 태연하게 휴지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 싸우실 때까지 기다리면 짜장면이 불잖아요. 그럴 줄 알고 먼저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오빠의 빈 짜장면 그릇을 자꾸만 쳐다봤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오빠가 먹기 시작하는 거 못 봤는데 도대체 언제 다 먹은 거야? 마술쇼 같아. 둔탱아, 너의 눈보다 나의 손이 더 빨라. 아직도 모르겠냐? 오빠의 비웃음에 제가 울컥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헛기침으로 주제를 환기하셨어요. 야, 진석아, 너 혹시 우리 왼쪽 옆집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거 있어? 아버지, 저 팽이가 가지고 싶어요. 너 임마, 팽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거 이제 낡았어요. 후졌다니까요. 새 거 가지고 싶어요. 저는 오빠의 대답이 이해가 안 갔어요. 동문서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쉬운 입맛을 다시시며 새 팽이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질세라 손을 번쩍 들었죠. 저도요. 아버지 저도 뭐 가지고 싶어요. 팽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아무거나요. 새 거. 둔탱이 넌 빠져. 오빠가 저에게 꿀밤을 먹였고 저는 억울했으나 부모님의 관심은 오빠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곧 흥미로운 얘기가 흘러나왔죠. 오늘로 딱 열흘 됐는데요. 열흘 전에 그 옆집으로 웬 친척들이 놀러 왔었어요. 맞다. 그랬었지? 하룻밤 자고 갔었고. 그때 어찌나 시끄럽던지 우리는 자기네들이 그토록 떠드는 걸 참았는데 가만 보면 그 집 여러모로 적반하 정도 유분수네. 놀러온 친척이 키우던 개가 없어졌다고 슬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친척들이 다 가고 나서 옆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우리가 개장수한테 몰래 그 개를 가져다가 팔았다는 거라고는 상상 못하겠지? 이런 얘기였어요. 귀를 쫑긋하고 있던 저는 충격적인 전개에 깜짝 놀라는데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오빠를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잘했다며 등까지 두드려 주셨어요. 엄마 또한 오빠를 향해 엄지를 치켜 드셨고요. 저는 왜 오빠가 따봉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며칠 뒤에 답을 얻었습니다. 며칠 못 가서 부모님이 또 싸우셨는데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담배와 겉옷을 챙기신 뒤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 밖에서 웬 말소리가 살짝 들려오는 겁니다. 아빠 때문에 열받으신 엄마는 씩씩거리며 방에 들어가신 뒤였고 오빠하고 제가 현관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죠. 말소리를 듣자마자 좌측에서 사는 옆집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짝이 부서지겠어요? 문짝 부수고 건물 부수려면 더 세게 닫으셔야죠. 이왕이면 제 고막도 같이 터트려 주시면 좋고요. 옆집에서 온 이웃분이 신랄하게 비꼬아대셨고요. 아버지는 전에 없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비정한 사람이 못 된답니다. 친척 시골집의 개를 아무도 몰래 개장수한테 갖다 파는 사람이라 비정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슬픈 일이죠. 가족처럼 키우던 개였다고 하던데 경비 노릇을 톡톡하게 해냈던 훌륭한 녀석이었다던데 지금쯤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미 소화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려지면 잠깐만요.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에? 어떻게 알았냐고요? 혹시 뒷조사라도 하셨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무서운 건 댁이고요. 어떻게 친척이 키우는 개를 갖다가 몰래 개장수한테 팔 수가 있습니까? 대단하고도 대범한 행각이네요. 저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돈을 주고 시켜도 절대 못합니다. 아니, 대관절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니깐요.
댁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알았지. 어떻게 알기는. 동네방네 다 들리게 개장수 얘기를 떠드니까 모를 수가 있나. 하지만 우리 집 식구들은 그거 다 듣고도 여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댁에서는 가만히 안 있고 항상 나대는 걸까요? 더 이상 이웃분의 말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죠. 잠시 후 좌측에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분이 꼬리를 말고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죠. 그 이후로 그 집에서 저희 집에 찾아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궁금한 바를 물어봤어요. 오빠, 그러면 우리 집이 안 시끄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쉬운 방법이잖아. 안 그래? 둔탱아,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학급에는 반장이 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대답을 그렇게 해, 오빠? 혹시 바보야? 네가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둔탱이란 뜻이란다. 이 둔탱아. 아, 왜 자꾸 나한테 둔탱이라고 부르지 마. 다들 나보고 진미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왜 오빠만 자꾸 둔탱이라고 그래? 오빠 진짜로 밉다. 미워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를 둔탱이라고 부른다. 둔탱아. 저를 얕보는 오빠의 태도에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났었죠. 그래서 다음 생일이 되었을 때 저는 선물로 오빠가 저를 더 이상 둔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선물을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당장 오빠에게 동생의 선물을 들어달라고 하셨고요. 혹여라도 뒤에서 몰래 둔탱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오빠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던 모습을 제가 만족스레 지켜봤습니다. 오빠는 삐까번쩍한 팽이를 손에 만지작거리며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제법이다. 생일 선물로 그런 걸 말하다니. 둔탱이라고 하기에는 제법 똑똑하잖아. 이제 둔탱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다 잃을 거야. 지금 내가 너를 둔탱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말 속에 둔탱이가 있었을 뿐이지. 오빠는 저에게 메롱을 날렸고 저는 그 모습이 얄미워서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문득 대체 오빠는 누구를 닮아서 이토록 얄미운 건가 궁금해졌죠. 내가 부모님을 고루 닮게 태어난 자식이라서 그래. 저번에 고모부가 그러셨는데 나는 부모님의 약삭빠른 면만 물려받았고 너는 맹하고 단순한 면을 물려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 맹하고 단순? 그거 칭찬 아니지? 그럼 욕인 거지? 오빠, 내 욕하는 거야? 욕으로 받아들이면 욕이지. 근데 칭찬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게 네 장점이 된다? 오빠 말 정말 잘한다. 나도 오빠처럼 약삭 빠른 사람이면 좋겠어. 그런데 나도 오빠가 팽이를 받은 것처럼 생일이 아닐 때도 원하는 걸 받고 살았을 텐데. 저는 새삼 오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약삭 빠르다니 언뜻 교활해 보이게까지 하는 오빠이니까 부모님도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감탄한 모습을 보면서 오빠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개장수 비밀이 들키는 바람에 최근 꼬리를 말았던 좌측 옆집 말고도 안 따지고 사는 우측 옆집도 사실은 저희 집에 시끄럽다고 따진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입은 곧 다물렸는데 왜냐하면 오빠가 그 집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무슨 비밀이었는데? 그 집 아줌마한테 다른 아저씨가 있었어. 아줌마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무슨 의미인지 너도 알겠지? 제가 깜짝 놀라서 헉소리와 함께 숨을 참았습니다. 오빠는 도대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오빠는 원체 관찰력이 좋고 민첩할 뿐더러 집요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목표로 삼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면모가 있어서 마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탐정 같은 인물이라고 하셨어요.
독특한 오빠의 재능을 두고 아버지는 이렇듯 극찬을 하셨으나 엄마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뭘 해? 공부는 깡인데 머리가 그토록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데 공부는 잘 못하니까 더 환장하는 거야.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를 공부에 갖다 붙이면 세상에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그게 안 돼? 당신 닮아서 성급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진석이가 나를 닮았으면 진득하게 붙어있는 것도 잘했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돌았어? 당신을 닮아가지고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 중졸 두뇌, 검정고시도 한 번 떨어졌던 그 두뇌. 항상 그랬죠. 커다란 계기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사소한 불씨 하나 가지고도 활화산을 만들고 하셨던 게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게나 걸핏하면 싸우셨던 두 분은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되었을 때 완전히 냉전 상태에 돌입해 계셨어요.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크게 당한 건 아니었지만 썩 넉넉하지 못했던 집안 형편에 엄청난 타격이 입을 정도는 됐습니다. 엄마가 무척 열이 받으셨죠. 결국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중2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딱 그 시기가 사춘기 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고 엄마가 저랑 오빠를 데리고 사셨어요. 엄마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시며 집에 잘 안 붙어 계셨고요. 집안 형편이 화목해도 중2병을 이겨내기가 힘든 법인데 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대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어져서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녔고요. 이상한 거 배우고 다녔고 가출 아닌 가출을 감행해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버틴 적도 있었어요. 저는 어느새 삐뚤어져서 놀기만 좋아하는 애가 되어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집에서 마주친 오빠가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거 성적표 봤다? 어떻게 모든 과목을 골고루 못할 수가 있냐? 제주다, 제주. 뭔 상관이야? 오빠도 공부 못하잖아. 너처럼 성적이 엉망이진 않거든. 그리고 나는 타고난 게 너처럼 맹하고 단순하지 않잖아. 내가 학교에서 엄청 잘 나가는 거 알면 오빠 그런 소리 못할걸? 내 눈앞에서 눈 내리까는 애들이 엄청 많아. 후배들은 나를 보면 달려와서 90도로 인사해. 놀고 자빠졌네. 야, 고등학교에 올라가잖아? 네가 같이 노는 그 패거리의 절반은 없어진다. 그리고 반은 새로 채워지겠지. 어떤 연놈들로, 갱생이 안 되는 양아치 연놈들로. 야, 너 거기에 계속 있다가 인생 종친다. 네가 예쁘면 계속 그래도 돼. 그 종을 치게 해주고 싶어서 안 달란 놈들 많을 거거든. 근데 너는 안 예쁘잖아. 인생을 자력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오빠가 그날 아주 그럴싸한 말만 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패거리의 대장격이었던 친구가 세상에나 고등학생 오빠와 불장난을 치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게 삽시간에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졌고요. 그때 오빠가 저에게 패거리에서 당장 빠지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엄마에게 다 이르겠다고요. 엄마의 다혈질이 제대로 발휘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무서웠고 저는 패거리에서 이탈하기로 했습니다. 비겁자, 쫄보,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불장난 사건으로 이제 그 패거리가 유명해졌으니 자기들은 그 유명세를 즐기며 살 거라는 식으로 제 앞에서 의수대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렸고요. 그때의 사건으로 패거리가 하필 이름을 남겼던 덕분에 걔네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의 딱지가 따라다녀서 각자 고생을 좀 했어요. 제가 오빠 덕분에 9사 일생을 한 셈이었죠. 정신을 다잡고 조용히 지냈던 저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다녔어요. 뒤늦게 공부를 좀 해보려니까 머리가 왜 그렇게나 굳어 있었던지요. 마음처럼 안 되더군요. 참고로 오빠는 전문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집에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죠. 하기는커녕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취업도 하기 전이었는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빠는 그렇게나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을 버는 감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효도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아버지가 매달 엄마한테 돈 붙이기로 하셨었는데 그거 밀릴 때 많고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더 많거든. 뭐?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러셨어? 아니, 그냥 내가 궁금해서 조사해봤어. 서류 다 살펴보고 통장 내역 찾아봤지. 와, 오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난 놈이다. 난 오빠가 뭐 해 먹고 살지. 그게 정말 궁금해. 저는 오빠보다 못한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가지 말까 했는데 오빠가 가라고 의견을 강하게 냈었죠.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갈리는 거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던 것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주장으로는 돈 벌라고 어디 공장인가에 가셨다가 거기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셨죠. 자식을 위해 돈 벌어서 보태려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향해 엄마는 헛소리 좀 작작하라고 하셨으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자꾸만 물어뜯고 사셔서 이혼까지 간 것인데 병 걸렸다고 찾아오고 한껏 걱정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대체 부모님의 관계는 뭘까 싶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24시간 아버지 간병을 하게 됐어요. 오빠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엄마는 화장품 소품을 만드는 곳에서 검수 일을 하고 계셨죠. 거기서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줬습니다. 엄마는 돈을 벌며 거기서 끼니도 해결하니까 최고라고 하셨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한창 꾸미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이였건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눈치였어요. 금세 나을 것 같다가도 안 낫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가도 안 죽고 내가 이도저도 아니라서 너만 고생이구나. 미안하다. 나도 내가 가늘고 길게 가는 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얼른 나와서 저희 다 같이 멀리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죠. 네? 생각해 보니까 다 같이 놀러 간 적이 없었구나. 가족여행이라고 부를 만한 추억도 없었다. 미안하다. 진미야, 네가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나 삐뚤어졌었구나. 네가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처럼 막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애가 미쳤나 돌았나 대체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간다. 네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방황을 했었을지. 그래,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저의 중학교 시절 얘기가 나오자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가족 얘기를 들먹이며 힘을 내시라고 하면 아버지는 시큰둥해 하셨으나 짬뽕 맛집 얘기를 꺼내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가 짬뽕보다 못한 자식인가 싶어서 속으로 고뇌를 했었네요. 어쨌거나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다 보고 가셨다는 점은 지금 생각해도 아주 다행이고 행복한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병원 중에 계실 때 저에게 결혼은 꼭 건강한 남자랑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네가 부잣집 아들놈을 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네 오빠 진석이 놈은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알아서 살 녀석 같은데 진미 너는 걱정된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난 사람으로 꼭 만나야 한다. 배우자 덕을 보고 살아야 해. 절대로 지지부진한 놈은 만나지 마라.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남자놈의 배경부터 따져라. 돈이 풍족했으면 내가 그런 일자리도 안 찾았을 테고 이렇게 병에 걸리는 일도 없었겠지. 안 그러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서였을까요?
저는 아주 멋대가리가 없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말을 번지르르하게 할 줄 알기를 하나, 얼굴이 기똥차게 잘 생겼기를 하나, 아니면 덩치가 좋기를 하나, 뭐 하나 그럴싸한 게 없는 남자였죠. 이건 남편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이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대신 집안에 믿는 구석이 있는 남자였죠. 시부모님께서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자산가라고 할 수 있었죠. 제가 처음에 남편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반대를 하셨어요. 뭐 하나쯤은 내세울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니? 둘이 사이좋게 잘 사귀는 건 보기 좋았다만 결혼은 아니지. 집안에 땅 있고 건물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있는 집 아들내미였다니. 근데 설마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없는 건물 그런 건 아니겠지? 오빠가 그러는데 그건 가지고 있으면 오를 일밖에 안 남은 거래요. 당장 결혼해. 엄마는 이 시간부로 무조건 찬성이다. 아픈 네 아버지 의견은 물어볼 것도 없어. 빨리 결혼식부터 올리면 돼. 재산 얘기를 아시고 엄마가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시댁 측에서는 전혀 까다롭지 않게 굴며 저를 맞아주었고요. 남편이 3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첫째가 시누이, 둘째가 시숙, 셋째가 남편인데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누이는 원래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까지 강했던 장녀라고 하는데 사춘기 폭탄을 잘못 맞는 바람에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그 당시 누나가 어울려 놀았던 사람이라면 다 싫어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를 갈고 계셔. 반란까진 정신 나간 연놈들 때문에 딸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하시거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모범생이었던 시누이가 노는 무리를 잘못 만나서 그쪽에 눈을 뜨는 바람에 미친 듯한 방황을 오래 한 모양이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방황을 해봤던지라 이해가 안 될 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까지도 자기 멋대로 해버려서 시부모님과 거의 냉전 상태로 지내는 중이었어요. 저희 부부 결혼식에도 하얀색과 분홍색이 섞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기 딸한테는 온통 하얀 원피스를 입혔고요. 하객들 모두 저건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쑥덕거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창피에 미치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게 시누이였고요. 시숙은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잘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잘 갔어요. 그런데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 입사를 했을 때는 멀쩡했던 회사가 2년 만에 날아가 버리고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며 연애를 했던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는데 그 상대가 알고 보니 시숙과 20년 지기 친구였고 그 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힘든 일이 벌어지면 지치고 맥이 빠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인가 시숙은 더 잘 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아주 적당한 중소기업에만 꾸준히 재직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셨습니다. 저의 선윗 동서는 특이사항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어렸을 적 집이 유복해서 풍족하게 자랐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집안이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그때부터 좀 다르게 산 모양이었죠. 동서는 대체로 좀 까칠했어요. 제가 뭘 어쩌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저만 마주쳤다 하면 째려보는 시선을 보내면서 말 걸지 말라는 신호를 엄청 줬습니다. 참나, 왜 그렇게 고고한지 모를 일이었죠. 저한테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시부모님한테도 거리를 두는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상만 딱 봐도 성격이 까칠함과는 거리가 멀게 생겼거든요. 시댁의 제사는 결혼하기 위한 좋은 핑계였을 뿐 사실 저는 잘난 것 없는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어요.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았거든요.
집안의 재산이 그렇게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덤일 뿐이었죠. 서비스로 같이 오는 짬뽕 국물 같은 거였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자린고비 현신인 시부모님의 모습에 별다른 원망도 안 들었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재산을 그림의 떡이라고 불렀어요. 절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쥐고 계실 것 같아. 이건 누나 형 다 똑같이 생각 중이야.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어떤 분들이셨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굶어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선언하신 분들이었어요. 대신 자식이기는 하니까 만약에 굶어 뒤진다면 장례식장은 성대하게 치러주겠다고 하셨고요. 대단하시죠. 시아버지가 더욱 견고한 성벽이었고 그나마 시어머니는 좀 나았어요. 자린고비로 사시는 걸 가끔은 민망해 하셨거든요.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인 저를 향해서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되신 까닭은 시누이가 그따위로 자라는 바람에 마음의 빗장이 잠긴 거라고 설명을 해주신 적도 있었어요. 제 생각은 그 빗장이 마음이 아니라 금고에 걸린 것 같았는데 굳이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네요. 망나니 시누이, 도도하고 고고한 동서, 둘 다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시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거의 하반신 마비가 됐고 시아버지께서는 그나마 괜찮으셨지만 가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신에 발작이 일어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 후유증이 생겼어요. 난 원래 못난 자식이잖아. 애들 아빠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 없던 사위였고 그러니까 내가 뭘 어쩌겠어. 모실 순 없지. 시누이는 그런 말을 하면서 뒤로 빠졌습니다. 저러고도 장녀인가 싶었네요. 시숙과 동서는 본인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모실 자격이 있어야 모시든가 하죠. 저희 집은 물러나 있을게요. 먼 놈의 자격 타령이란 말입니까? 기가 막혔어요. 어디로 물러나 있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는데 이쯤에 나돌았던 얘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동안 땅 어디에 좀 있고 건물 한 채 있다는 정도로만 알았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별것 아니라는 얘기가 시댁 집안에서 나돌았고 시누이 부부와 시숙 부부가 그까짓 것 때문에 편찮으신 두 분을 모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평생 싸우셨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무척 씁쓸해 하셨고 오빠가 엄마네 근처로 이사를 가서 챙겨드리기로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오빠는 결혼을 안 하고 항상 여자친구만 있었죠. 아버지 생각에 심란해져 저는 남편에게 일단은 시부모님을 우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까지 쏟으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는 겁니다. 남편은 진작 두 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저 때문에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별 수 있나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을 살피게 됐죠. 사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사람이 변하셔서 예민해지셨어요. 꼬박 8년이나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고 오만 난리를 치셨습니다. 쌍욕도 막 하시고 저 진짜 시어머니가 휘두르시는 팔에 잘못 맞아서 벽에 머리를 찌은 적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5반을 꼬맸어요. 그때 저희 부부가 딸만 둘인데 요 녀석들이 차례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머리가 좀 커지고 나니까 왠지 이때부터 시어머니가 날뛰던 기운이 잠잠해지더라고요. 세월만한 약이 없는 것인지 사고 이후 10년 정도가 되자 점점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오셨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바람 쐬실 겸 꼭 참석하자고 제가 꼬셔서 시부모님도 결혼식을 보셨습니다. 대놓고 불효녀인 시누이보다 왠지 시숙네가 얄밉더라고요.
평소에는 쥐뿔도 시부모님 신경을 안 쓰고 저희 부부에게 다 전가를 해주는 주제에 꼭 시부모님을 뵈면 되게 건강하고 챙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봤자 시부모님께서는 그 시커먼 속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던 때에 신우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희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원래 평범한 회사를 다니던 게 오빠였지만 그 생활을 때려치우고 적성을 찾아간 지 좀 된 상태였죠. 아, 탐정 같은 거예요. 뭐 조사하고 알아내고 이러는 거 달인이거든요. 일이 되게 특이하네. 그런 회사도 있나? 그냥 사무실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죠? 흥신소라든가 뭐 그런 거요. 숨겨봤자 뭘 하겠나 싶어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깜짝 놀라더니 나중에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꼭 의뢰하겠다며 가족 할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전 모른 척 했죠. 시부모님과 시숙, 동서도 제 오빠 얘기를 듣고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었네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쉽사리 보기 힘드니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구린 일을 하는데 돈까지 벌기 힘들 테고. 근데 동서가 저를 스쳐가면서 슬쩍 그딴 말을 남기더라고요. 어이없었는데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만 둘인데 시숙 부부는 아들만 둘이었어요. 동서는 은연중에 저를 상대로 자기가 이겼다고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둘째가 머리가 그렇게나 좋다나 뭐라나 하는 자랑을 은근히 해댔거든요. 시부모님을 챙기기는 싫어하면서 자기 자식만 챙기는 그 행태가 저는 아주 못되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동서가 뭐라고 하든 대체로 상대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천인공노할 일이 시부모님의 사고 이후로 2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를 향해서 제발 사는 동안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라는 뜻을 남기셨고요. 시아버지께서도 그러실 마음이 든 거였죠. 그래, 생각해보니 죽을 때 이 재산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지. 그런데 자식들이 왜 다 태성을 하지 못했을까? 못돼 처먹은 장녀, 어중간한 장남, 더 어중간한 막내까지 두드러지는 녀석이 어째 하나도 없어. 내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아주 의구심이 들 지경이야. 100억에 달하는 재산인데 내가 일군 재산을 자식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 시아버지께서 약주 한 잔만 하시면 한탄을 내뱉으셨던 그 자리, 자식 내외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제가 그동안 시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 신우이 부부, 시숙 부부 다 무정했건만 저희 부부만 효도를 다했음에도 자격을 논하실 때 특별 취급을 안 해주신 게 인간적으로 서운했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인공노할 일이 터졌던 건데요. 시숙 부부의 둘째 아들이 대학을 너무 잘 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갔는가 하면 서울대 의대였습니다. 걔가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가? 안 놀랄 수가 없네. 서울대 의대라니. 보통 성과가 아니었으니 당연히 제 친정에도 알려졌습니다. 엄마와 오빠 모두 엄청 신기해했고요. 제 시댁 집안에 그런 엘리트 두뇌가 있었냐면서 두 사람이 신기해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상황이 커질 줄 몰랐어요. 손자가 무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것을 아신 뒤로 시아버지께서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설마 재산을 한 자식에게 몰아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러실 것 같았으면 그 재산이 100억씩이나 된다고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그게 공평하죠. 그런데 신우이가 시아버지를 향해 툴툴거렸을 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설마라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남편도 그걸 감지했고 시아버지를 향해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으나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왠지 시숙내는 여유로워 보였고, 와, 너무 기가 막히고 속상해서 오빠한테 그런 심정을 드러냈죠. 그랬더니 오빠가 단박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캐봐야겠네.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오빠가 뭐가 됐든 캐볼 테니까. 뭐를 캐겠다는 건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든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내가 말해놓고 못 이루는 거 본 적 있냐? 딱 기다려. 그때 왜 그렇게 오빠가 든든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독특하고 비범했던 오빠의 진한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차르르 펼쳐지더라고요. 갑자기 안심이 되어 버렸죠.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모두를 불러 모으시더니 아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내 자식들이 어딘가 못마땅하다는 거, 바로 그 점이 못마땅했다.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도 오래 했었지. 그런데 서울대 의대 같은 최고의 결과가 이제 나와버렸으니 더 따질고 잴 것도 없어. 내 재산 둘째네한테 주련다. 아버지, 제가 그래도 될까 싶고 너무 갑작스러운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아버님이 공명정대하고 아주 깔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왔답니다. 시숙은 당황한 연기라도 하는데 뻔뻔하게 환히 웃는 동서는 대체 뭘까 싶었네요. 화딱지가 난 신우이가 입에서 불을 내뿜으려는 그 순간 제가 한 손을 위로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잠깐, 이건 아니죠.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너무들 하시네요. 아버님이 늙으셔서 그럴 뿐이지. 지금은 상태가 아주 양호한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몸이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해대서 고생이 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을 이렇게 기만하실 수가 있나요? 그러고도 두 분이 아들이고 며느리세요? 동서, 그건 아버님하고 돌아가신 어머님까지 동서가 모시느라고 수고 많았어. 내가 동서의 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해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헛소리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 헛소리라니요, 형님. 지금 그렇게 당당하실 때가 아니에요. 잊으셨어요? 제 친정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갑자기 동선의 친정 오빠 얘기는 왜 하고 난리야? 잠깐만. 저를 비웃던 동서가 깨달음을 얻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숙 또한 얼굴에 당혹감이 여려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셨고 그때 신우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올케네 친정 오빠가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 흥신소. 그럼 뭔가 알아낸 거야? 네, 아버님께서는 서울대 의대생 손자 따위 없다는 사실이죠. 서울대 의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합격했다고 들고 왔던 서류는 아무래도 조작이었던 모양이죠. 형님이 합격 증서인가 뭔가 하는 걸 아버님께 보여드렸었죠? 직접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 손윗동서의 낯빛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하던 그때의 순간은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됐고 시숙이 먼저 무릎을 털썩 꿇으셨습니다. 재산 욕심이 나서 그런 방법을 떠올려낸 것이라고 실토를 하셨죠. 둘째 아들은 사실 서울의대가 아니라 동국대에 입학한 것이었더라고요. 과거에 불운이 잦았으나 재산이라도 운 좋게 많이 받고 싶었다며 시숙이 울기 시작하셨고 그 옆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으신 동서는 세상을 잃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포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뒷목을 잡으시는 바람에 결국은 구급차가 왔었죠. 이틀 뒤 퇴원을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고 나면 알아서들 유산 나눠 가져라. 나 살아있을 때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특히나
이것들. 시숙과 동서를 향해 무서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따로 재산 얘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다. 아무래도 노망이 나서 그랬나 보다. 노망이 더 심해지기 전에 결단을 내리련다. 내가 일군 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너이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시기 전에는 재산을 안 내놓으실 것처럼 연기를 하셨던 겁니다. 본인의 능력도 출중하지만 인맥도 많이 가지고 있던 오빠에게 자문을 구해서 현명한 방식으로 미리 재산은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20년간 고생한 건 무엇보다 저라고 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그 재산 관리를 맡겼고요. 원래도 경제권은 저에게 있었기에 새삼스러울 건 없었죠. 오빠에게도 당연히 성의 표시를 했답니다. 내가 살다 둔탱이 동생 덕분에 크게 재미를 다 보는 일이 있네. 간만에 둔탱이 소리를 들었지만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되려 반가운 기분마저 들더군요. 이게 다 나한테 결혼 제발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아버지 덕분이지 뭐. 오빠하고도 잘 지내고 새언니랑도 사이가 좋고 엄마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제가 어쩌다 보니 신우이하고도 제법 친해졌어요. 학창시절에 방황 좀 해봤던 저의 과거가 신우이와 공감대를 형성했거든요. 신우이는 눈치로 저희 부부가 미리 특혜를 받았음을 아는 듯 했으나 입 밖으로는 그럴 소리를 굳이 뱉지 않았어요. 저 또한 애써 티를 내지는 않았네요. 착한 남편과 말괄량이 딸들까지 제 곁에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쉬워집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외식을 가면 언제나 메뉴가 중국집인 것에는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짬뽕을 주문하세요. 왜 함께였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아쉬움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끼는 대상이 있으신지 괜히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88순잔치를 한 김씨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상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국민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른들에게 부담이 되던 시절, 장녀인 저는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농사일로 늘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3명의 동생을 엄마처럼 키웠죠. 지금도 자식보다 훨씬 더 저를 챙겨봐주는 동생들입니다. 60년대에는 20살이면 거의 시집을 가고 빠른 친구들은 엄마가 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동생들을 키우다 보니 그리고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기에 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저는 매우 늦은 나이인 30살에 결혼을 하고 33살에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30살이면 노처녀도 아니지만 그때는 노처녀라서 시집살이도 정말 심하게 했어요. 아이를 업고 아궁이 밥을 하다가 태워서 혼나고 남편은 그 당시에 돈을 벌어 오겠다며 남아공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없이 5년을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 남아공에서 돈을 벌어온 신랑과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백반집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집살이로 반찬 만들고 밥을 차리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매사 부지런하고 사람 좋아하는 신랑 덕분에 어느새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50대에는 아파트도 구입해서 남들만큼 살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하나 있는 외동아들이라 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제 옷은 누군가에게 얻어 입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서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종로 화신백화점까지 가서 고급 브랜드 옷을 사서 입혔어요. 그 당시 50원짜리 보름달 빵은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네요. 아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아들이 먹다 남은 거 먹으면서 우리 부부는 그 50원짜리 빵이 무엇이라고 그리 아껴가면서 살았는지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잘 모르겠죠.
그때는 빵은 아들 소풍날에나 사줄 수 있는 음식이었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밖에 못 나온 부모와 달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이 의사이었던 아들, 뒷받침해주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울은 저희가 살아온 시골과 너무나 달랐어요. 70년대에도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고액 과외를 했었고 저희 아들은 그게 한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 아들이랑 큰 소리를 싸우면서 알게 됐네요. 아들에게는 그런 과외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들이 엄마의 몫인데 장사에 바쁘고 정보가 없는 저에게 너무나 먼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게 당연한 시대이기도 했고 저희 부부가 사는 이유가 우리 아들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서이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남편도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저만 남겨놓고 눈 감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장사를 한다고 물질적으로만 채워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 중림시장에서 장을 봐서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아들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늘 돈 더 달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늘 부족하고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랑 대화가 줄어든 시기가 아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충분히 좋은 대학이었지만 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저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당시 1,000만 원이란 돈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대학에 편입을 하고 모든 걸 결정을 내린 뒤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일본까지 유학을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빚내서 보내주지 아들을 말릴까요? 저희 부부 또한 집을 팔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지금과 달리 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의 5배 정도였고 아들 학비, 생활비 등 한 달에 가게에서 번 모든 돈을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3년 동안 2번 정도 한국에 들어왔고 저희가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용기도 비용도 다 아끼면서 아들에게 보내야 된다고만 믿고 살았으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온 부모들은 노후 계획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고 다 퍼주기식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세대니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입소문이 나자 가게도 10평 남짓한 6개 테이블에서 20평 남짓한 곳으로 옮기고 어느새 일하는 직원을 둘 정도로 가게를 넓혀갔어요. 공부를 마친 아들은 일본계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취직하자마자 따로 집을 사주길 바라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장가가면 사주려고 모은 적금을 깨서 18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 후 아들은 아들대로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같은 서울에 살지만 명절에만 볼 수 있었고 제가 반찬이라도 해서 집에 가져다 준다고 하면 집에서 밥 안 먹으니까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남보다 어려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했는지 저희 신랑은 환갑잔치도 못한 채 위암이라는 큰 병을 앓게 됐고 가게는 제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신랑의 병간호에 집중했습니다. 여보, 내가 말년에 일이 아파서 또 당신을 힘들게 하네. 이제라도 장사 접고 남은 돈으로 당신은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다 오시오. 그리고 아들이랑 사이좋은 모자관계 만들어 봐요. 우리가 너무 돈에 얽매여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는 인생이구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들 또한 엄마도 이제 장사 그만하고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남편도 없고 어느새 다 큰 아들은 자신의 삶에 빠져 살고 있었고 내가 돌아갈 자리는 제 식당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남편의 자리를 식당 일로 채웠습니다. 혼자 된 동생과 둘이서 30년간 한자리에서 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 지인들이 단골 손님이 됐고 제 삶의 터전이 됐어요. 나보다 힘들게 산 이웃을 챙기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옆집 가게 사장님이 더 자식 같고 더 자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지금도 그분들이 있어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저희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신에 가게 옆 조그마한 월세집에 사는 게 집에서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편할 것이고 월세는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이사를 강요하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이 떠난 집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었고 그저 나보다 똑똑한 아들이 하는 말이니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내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보살펴 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모든 걸 증여를 했어요. 또한 아들이 내년에 결혼할 아가씨가 있는데 지금 시기가 집을 사기 좋을 때라고 하기에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다 아들에게 갈 재산이기에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당시 5억이 넘는 아파트를 그렇게 아들 명의로 해주고 아들은 저희 집을 팔아서 회사 근처에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계담보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월세는 내어준다고 했지만 가게 문 닫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월세를 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는 돈을 버는 입장이라서 아들에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남은 엄마가 짐처럼 느껴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해 제1교포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만난 아가씨였는데 이제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왔으면 하늘로 가는 길에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모르는 채 결혼 날짜까지 잡아서 저에게는 통보식이었어요. 저는 아들 결혼 전 며느리 얼굴을 3번 보고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상견례 또한 일본에서 오셔야 했기에 식장에서 소개받았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아들 말로는 며느리 친가 쪽 부모님이 대학 교수님이시라고 하니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아버지 첫 제삿날인데 그날은 하루 회사 쉴 수 있겠니? 이모들이랑 오실 건데 며느리도 데리고 오렴. 엄마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조금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 어머니, 저희 히로미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 사람도 귀하게 자라서 한국식 문화도 잘 모르고 음식은 엄마가 늘 하던 거니까 엄마가 준비해 주세요. 음식 준비하고 제사하는 것도 익숙치 않을 텐데 저희는 제사 시작할 때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첫 제사인데 일찍 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일본 국적의 며느리지만 한국에서 산 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 아들은 제사하는 9시 10분 전에 며느리랑 같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모든 친인척들의 눈치를 받은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밥만 먹고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음식을 싸준다는 저의 말에 어머니,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해해서 다음 제사 때는 저 혼자 올게요. 어머니도 제사 음식 차리기 힘들면 이모 불러다 하세요. 아니면 어머니도 조금만 하세요. 어머니도 장사하시느라 바쁘신데 간단하게 하실 거면 저희 집에서 정말 국과 나물만 해서 해요. 저랑 남편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저를 이해할 수 있으시죠? 몇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내다가 힘들어서 그만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 제사부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그날 밤새 울었어요. 아들 부부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일부러 낳질 않는 건지 괜히 며느리에게 스트레스 줄까봐 아이 문제 한번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저는 매해 명절마다 손자 손녀를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아들 내외는 딩크 부부라고 아이 없이 자기들 삶을 즐기는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아기라도 있으면 그 핑계를 대고 아들 얼굴 더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아들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복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인사만 하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네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 내외는 명절 그리고 제사 때는 아들 혼자 와서 봤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도 75세가 넘어가고 오랜 가게 일로 인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유방암까지 걸려서 도저히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장사 관두시고 저희 집에서 요양하세요. 어차피 이제 허리 아프셔서 오래 서 있으시면 안 되고 유방암 수술로 왼쪽 팔은 올리기도 힘드시죠? 가게 뺀 돈으로 주택 구입하려고요. 어머니도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마당에 있는 주택이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게 정리하시고 돈은 저에게 입금해 주세요. 일산 쪽 주택단지에 투자 겸 해서 살 생각이에요. 얼른 가게 정리하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매물 있을 때 구매해야 돼요. 근처 대학병원도 있으니까 병원 다니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내심 고마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과 연달은 유방암 수술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가게를 판 돈까지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면 제 노후 생활은 아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평대 2층짜리 건물이니 제가 병원비를 쓴다고 해도 눈치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주택집이라고 하니 제 방 또한 화장실 딸린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집을 구매할 만큼의 많은 돈을 미리 상속해 주었기에 하루빨리 아들이랑 살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새로 만들 집에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집 공사를 다 했으니 이사 준비를 하라는 아들의 전화에 그래도 이제 아들 얼굴을 매일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한평생 아들에게 기대면서 살지 않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프니 사람의 마음 또한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한평생 아들보다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유, 형님, 아들 나가서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해준 청국장이랑 이제 못 먹어서 서운하네요. 자주 연락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더 보면서 살겠어요. 병원 올 때 연락하면 같이 밥이나 먹어요. 20년 동안 형님이 있어서 힘들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했던 옆집 사장님이 저희 제일 친한 동생이자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가게에서 주저앉았을 때 누구보다 저를 잘 챙겨주었던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방암 수술하고 병원에 통원할 때도 택시를 불러주고 병원 가는 날인지 아닌지 카톡으로 연락 오는 것들도 다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제 이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늘 옆집 사장님이나 이웃들에게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 것을 돈 아까운 짓이라고 했지만 누구보다 내가 한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고 감사히 여겨주는데 저에게는 그게 삶의 낙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아들 집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저는 1층 구석진 방에 박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냈습니다. 음식하는 거 좋아하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있으면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며느리, 아침을 안 먹는 아들과 며느리 식사 시간과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 저와의 생활 패턴은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들은 더 불편한 기색을 표하더라고요. 여보, 나 못 살겠어. 어머니랑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앞으로 살아계신다고 한들 3년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그 전까지만 모시고 살면 된다고 했잖아. 벌써 4년이나 지났어.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1층에서 달그락 소리 내는 것도 너무 싫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음식 냄새 나는 것도 싫어. 그리고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걸레로 한번 쓱 닦고 나랑은 정말 안 맞아. 일하는 아줌마를 부르는 것도 왜 부르냐며 뭘 하시는데 내가 내 돈 벌어서 사람 쓰는 것도 눈치 봐야 돼? 직장에서도 힘든데 집에서도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있어야 하냐고.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계속 이런 식이면 난 일본으로 가서 노후에 편하게 살래. 너무 불편해. 여보, 미안해. 나도 어머니가 이리 오래 사실 줄 몰랐어. 유방암에 디스크에 엄마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데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이모들 독촉 전화에 나도 너무 힘들었어. 1, 2년만 더 참자. 응? 한국은 아직 일본과 달리 사람들의 시선 무시 못해. 엄마 도움으로 집도 사고 한 거 다들 아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를 모른 척해.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자기도 알잖아. 한국에서는 아직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이 많아. 정말 미안해. 몇 년만 더 참자.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니 황당했습니다. 물론 요즘 며느리 세대는 청소하는 도우미를 불러서 청소하고 반찬과 국도 이틀에 한 번씩 배달해서 새벽에 집 앞에 두고 가더라고요. 편한 세상이죠. 하지만 6.25 전쟁 시대를 보냈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 게 사실 사치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어지럽고 육아에 힘든 거라면 이해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는 건 솔직히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아이들은 돌아서면 어지르고 하루 종일 치워도 표도 안 난다는 걸 저도 아니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아이 없이 본인들 삶을 즐기며 살기로 결정을 했고 저 또한 주변의 불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장사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것에 대해 말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아들이 이렇게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을 때마다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하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아들은 이런 제 마음을 절대 느낄 수 없겠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씩 걸어야 하기에 저는 매일 식사 후 산책을 합니다. 다행히 주택 주변은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늘 다니던 길이라 그날도 걱정 없이 나갔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지나가던 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졌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119를 불러가 병원 가서 계시면 퇴근하고 모시러 오겠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하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간간히 연락하던 예전 가게 옆집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택시 타고 30분이 넘는 거리를 바로 와주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때 다시금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니 고관절 골절이라고 입원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넘어지니 손을 짚지 못해 고관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입원 수속을 하고 동생이 와주는 사이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의가 있어서 빨리 못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간병인부터 예약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해도 본인도 매일 올 수 없고 며느리 또한 매일 못 오니 편하게 간병인 부르자고 합니다. 4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차도가 있어서 병원이 너무 답답해서 아들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계단 오르기 쉽지 않으니까 요양병원이라도 조금 더 계시고 완전히 걸으실 수 있으실 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실 때 퇴원하시는 건 어떠세요? 병원이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새끼 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들으니까 매일 산책도 시켜드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바쁘니 주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아들에게 서운함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어머니, 제가 제 일이 바빠서 어머니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저보단 간병인이 더 편하실 거라 생각해요. 좋은 병원으로 알아보고 가시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어머니 입맛도 다르고 제가 시켜드리는 것도 불편하실 거잖아요. 어머니가 집으로 오시면 신랑도 더 불편해할 거예요. 라고 말하니 우리가 가족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나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데 내 아들 이야기라 어디 가서 욕도 못하겠고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러는데 생판 남인 며느리는 오죽할까 싶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동생,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아끼고 힘들게 돈 벌어서 유학 보내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 너희 형부 갈 때 나도 갔었어야 했나 봐.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려고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아야 하니. 언니, 지환이가 공부는 어릴 때 잘했지만 이모한테 말 한 번 먼저 건 적 없었고 늘 자신 혼자 다른 세상 사는 아이처럼 살았는데 우리 아들도 늘 그렇게 살더니 본인 아이를 낳고 나니 이제야 부모 마음을 아는지 철이 들었어. 지환이는 아이까지 없으니까 언니 마음 희생을 생각하지도 못할 거야.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가 지환이에게 한마디 해야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언니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데 엄마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며느리도 그래. 아무리 일본인이라고 해도 정도가 심하잖아. 배운 집안 자식이면 뭐해. 돈 많은 집안 자식이면 이렇게 시엄마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나 대신 화를 내주는 동생과 통화하니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딸도 없는 저에게 여동생과 옆집 사장님은 딸 같은 존재였네요. 그렇게 병원에 4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동안 아들은 6번, 며느리는 3번 면회를 왔습니다. 같은 병실 사람들이 저는 자식도 없는 노인이라 생각할 만큼 와서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앉아있다가 갔어요. 간병인분 또한 마지막 날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잘 챙겨주지도 않아서 힘들면 전화하세요. 제가 한 번은 도와드리러 갈게요. 라고 할 만큼 아들 내외는 병원비를 낸다는 이유로 본인 도리를 다 한 것 같이 말했습니다. 4개월 만에 집에 오니 제 방을 청소 한 번 하지 않은 채 있더라고요. 적어도 4개월이나 방을 비웠으면 물걸레질 한 번 할 만하고 미리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참 야속한 아들 내외입니다. 방을 정리하고 다시 제 삶을 찾아가니 어느새 팔순이라는 나이가 되었네요. 어머니 팔순잔치 하셔야죠. 칠순잔치도 일하신다고 이모랑 제주도 가신 게 다니까 이번에 팔순잔치는 한정식 집에 예약해 놓을게요. 주말에는 저랑 한복 한 벌 하러 가요. 여행을 가도 늘 둘이서 가는 아들이고 한 번도 저에게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는 아들이 아니라서 아들이랑 어디를 간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인 줄도 모르고 설레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새 한복을 맞춰 입고 팔순잔치를 했어요. 아들이 반대했지만 옆집 사장님 내외와 그 동네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루하루 만나서 웃고 살았던 이들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인연들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제 삶을 지켜준 아들이니까요. 아들은 끝까지 왜 그렇게 사냐고 저를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에게는 끝까지 초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 중 아들 의견에 반대한 거는 이때가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고 팔순잔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먼저 간 남편도 그립고 남은 내 인생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부엌에 나갔는데 아들 부부가 또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어머니 팔순 잔치만 해드리면 요양원 보내신다며. 재산 상속도 다 끝났고 내일 당장 요양원에 가시라고 남편이 말씀드려. 그리고 우리 일본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거 알잖아. 어머니 시설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고 1년에 한두 번 와서 찾아뵙고 그렇게 하기로 5년 전부터 나랑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맞아.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몇 년간 모시고 살았으니 나도 자식으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봐. 그래도 오늘 팔순잔치 했는데 지금 당장 나가시라 하는 건 좀 그렇지. 엄마 얘기는 내가 이달 안으로 말씀드릴게. 그리고 올해까지는 모시고 내년에 우리 일본 들어가면서 집 처분하면서 요양병원에 모시자. 그때 되면 나도 일본 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이사님 비위 맞추면서 효자 흉내 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가야지. 내 꿈인데. 그리고 엄마도 아무 말 없이 따르실 거야. 어차피 지금도 거의 혼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집 팔고 그때 본 온천 옆 아파트에 살자. 엄마가 반대하셔서 강아지도 못 키웠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나도 더 이상 한국에 미련 없어. 회사 생활도 지긋지긋하고 일본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네. 요즘은 요양병원도 잘 되어 있고 5년씩 선납금 내면 할인도 해준대. 어머니가 5년 정도 더 사실 것 같으니까 그 돈 빼주고 주식 투자하고 이 집 팔고 차 팔고 하면 우리 사는 게 문제 없을 것 같아. 설마 5년 이상 더 사시는 건 아니겠지? 병원은 나도 같이 알아볼게. 그래도 어머니가 그 사람들에겐 잘하셨나 봐. 생각보다 다들 돈이 많으셨네. 이모들도 늘 못 사신다고 들어서 어머니한테 돈만 빌리는 줄 알았는데 100만 원씩 하셨네? 그러게 우리 이모들이 웬일이래.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밥값 계산하고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예전 식당 사람들까지 불러서 솔직히 밥값 많이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이 사람들도 양심은 있네. 엄마가 반찬도 공짜로 주고 돈도 빌려주고 했었는데 이럴 때 엄마에게 갚아야지. 이 돈은 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되겠다. 생각보다 현금이 많이 들어와서 다행이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일본으로 이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내 손님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아들의 인성도 아직 혼자서 밥도 차려 먹고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요양병원에 보낸다니 그것도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려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 삶을 다 바쳐서 키운 대가가 요양원이라니요. 삼시세끼 밥을 차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 부부 내외에게 피해를 안 주고자 아침에 최대한 늦게 방문을 열고 나갔고 아들 내외가 말도 없이 여행을 가서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도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아침을 먹은 적이 없었고 그나마 아들 내외가 반찬 배달한 거 그리고 제가 해먹은 것들은 제가 가진 돈에서 샀습니다. 아들 내외가 뻔히 아침 점심 안 먹는 걸 아는데 장을 같이 보러 가자는 것도 눈치 보여서 혼자 가서 사왔어요. 그런데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제 다리로 못 걷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짐짝 버리듯이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옆집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내 자식이라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보다 어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 깜깜했어요. 하늘도 참 무심하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나가서 죽어버릴까 생각도 수천 번 했어요. 100원 한 푼도 허투루 쓴 적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부족한 어미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하네요. 아들에게는 제가 어미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한나절 동안 멍하게 있으니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저희 점심시간에 자주 오시던 변호사 선생 기억나요?
어제 우연히 이 동네에 소송 준비 때문에 왔다가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언니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혼자서 소송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언니 기억하더라고요. 언니가 청국장에 소주에 매번 엄마 집밥같이 느껴져서 좋았다고. 걱정 말라고요. 언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갑시다. 내가 명함도 받아왔어요. 언니 울지만 말고 이럴 때일수록 밥도 잘 챙겨 먹고 힘내요. 언니 이렇게 울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 혹시 무슨 일 있음 전화하시고요. 늘 저희 집에 점심을 먹으러 온 단골 손님 중 변호사분이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고 옆집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인연이 됐습니다. 혼자 찾아가는 걸 무서웠던 저에게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하는 옆집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일주일에 2번씩 사장님 가게에서 점심 해결했는데 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소주도 공짜로 주시고 그때 재판 져서 너무나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사장님이 주신 술 이제 제가 그 값 할 일이 생겼네요, 사장님. 부양권 소송 아마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부모 자식 간 싸움이 솔직히 가장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증거를 찾는 것도 서로 말로 한 것들을 증명해야 하다 보니까 이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은 끝까지 소송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죠? 요즘 사장님 말고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여의치 않아서 부양 문제로 부양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예,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도 아들이 말려서 퇴원해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4개월이 지나서 집으로 왔는데 엊그제 팔순잔치를 해주더니 이제 이 요양병원에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요. 이럴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 요양원에 갇혀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울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제 통장을 봤어요. 아들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고 생활비를 쓴 돈을 제외하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혼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적어봤습니다. 식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관리비, 통신비 등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300만 원은 있어야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예전처럼 1,000원짜리 한 장 아끼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은 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양비로 집을 받아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사는 것도 몇십 년째 살았던 이전 동네로 이사도 하고 싶었고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틀간 있던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동생, 내가 이런 상황이야. 나 혼자서 살기엔 언니가 너무 늙었어. 오늘 변호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다행히 옆집 사장님이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내가 몸만 늙은 줄 알았는데 머리도 늙었나 봐. 언니 좀 도와줄래? 언니에게 힘이 좀 되어줄래? 하며 울면서 바로 언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언니 옆에 있을게. 우리 언니 한평생 고생만 했는데 정말 남들에게 잘못 한 번 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는 동생을 보니 그래도 아직 내 옆에는 동생도 남이지만 더 가족 같은 옆집 사장님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동생분이랑 모셨네요. 사건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전에는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시 됐지만 사실 지금은 결혼 자체도 잘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은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도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요. 사장님처럼 효도하기로 한 아들이 미리 재산을 증여받아 놓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엄연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부양료 청구 소송은 자식으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며 효도를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건데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근거가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변호사님, 저희 언니가 진짜 가게부터 예전에 형부랑 살던 아파트도 다 상속해줬어요. 아마 그 돈만 해도 30억이 넘을 겁니다. 그뿐인가요? 가게 권리금부터 전부 증여해줬더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을 하다니. 물론 아들놈이 대기업 다녀서 본인이 모은 돈도 있지만 지금 사는 주택이 20억인데 다 언니 돈으로 지은 집인데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언니가 지금 가진 돈은 1,000만 원 정도고요.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 꼭 소송으로 이기고 싶어요. 우선 아들 회사에 송장을 보내고 이런 나쁜 불효막심한 놈이라는 걸 알리고 싶네요. 이제라도 우리 언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변호사님 꼭 이겨서 그 아들놈 혼 좀 내주세요. 저보다 더 화가 난 동생은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제 동생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랑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절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불쌍한 엄마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변호사를 만난 이후 매일매일 밤마다 울면서 저 세상 간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혼자 가서 나만 이런 꼴을 보게 하냐고 원망하면서 신에게도 80년 동안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지독한 벌을 내리시냐고. 제 얼굴이 날이 갈수록 수척한데 아들 내외 부부는 매일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게 인생 목표였는데 이제 제 인생 목표는 내 인생을 찾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들에게 앞으로 내 삶이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갈 부양비를 받아야 했고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랐어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을 오래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팔순잔치를 한 한정식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봉투를 꺼내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일이 바쁘고 잘 못 챙겨드리는 것 같아서 병원을 알아봤어요. 옛날에는 요양병원 하면 치매 환자들이나 가는 곳이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이 가신대요. 어머니도 저희랑 사시는 거 편하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저도 아들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2군데 정도 추려봤어요. 엄마도 매일 아침 혼자 차려 드시고 저희랑 시간도 안 맞아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저희 부부랑 너무 생활 패턴이 달라요. 지금 집도 팔려고 내놨고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리할 겁니다. 저희 집에 더 이상 모시고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요양병원 가셔서 삼시세끼 걱정 안 하시고 늘 케어받으면서 가시면 또래분 친구분들도 사귀고 편하실 거예요. 2군데 팜플렛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 정하세요. 아들아, 오늘부터 모자지간 연을 끊자. 2주 전 팔순잔치 한 날 밤 너희 부부가 한 얘기 다 들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너에게 나는 정말 짐밖에 안 되는 존재니? 엄마가 어떻게 널 키웠는지 알면서 내 인생, 너희 아버지 인생 다 바쳐서 번 돈 다 너에게 줬고 너에게 짐이 안 되고자 같이 살고 난 이후 방문조차 조심히 열면서 아침을 차려 먹고 살았다.
그런데 팔순잔치한 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니? 내가 치매 환자야? 아니면 내가 거동을 못해? 너희가 언제 내 밥 한 번 직접 차려준 적이 있니? 내가 다 알아서 해먹고 살았는데 언제는 내 식사 신경 쓴 적이라 있어? 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제 인생의 오점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돈으로 해주셨다고요? 매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건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저 또한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고자 열심히 했어요. 나보다 성적 나쁜 애가 의대 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겨우 준비해서 일본 유학 갔다 왔지만 사실 거기서도 돈은 늘 모자랐고 다른 친구들은 여행이다 하면서 올 때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람처럼 챙겨준 게 지금 아내고요. 처음부터 자식은 안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잘 살지만 언제 가난이 저를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제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생각하기도 싫어요. 제 어린 시절 저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기억들밖에 없는데 부모님이라고는 매일 밤에 얼굴 잠시 보는 게 끝이고 가게에 바빠서 상담 한번 제대로 오신 적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 하시는 건가요? 처가살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집 자식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주식으로 돈 잃었을 때 갚아주신 거 저희 장인어른이셨어요. 잘 사는 집 자식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만 안 계시면 벌써 10년 전에 일본으로 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가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리고 가려고 또 마음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아프시더라고요. 저 또한 참고 참았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요? 저 더 이상 한국에서 회사도 다니기 싫고 승진에 목숨 걸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부모라고 무조건 부양해야 하나요? 여태 같이 살아줬잖아요. 더 이상 왜 바라시는 건지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본인이 알아서 요양병원 가신다는데 왜 엄마는 이런 일까지 제가 알아보게 만드는 건가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지난 80년간의 세월이 정말 헛수고였구나. 내 인생을 다 바쳐 키웠는데 그게 아들 너에게는 당연한 거였구나 생각이 드니 이대로는 물러설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요양병원에 들어갈 생각 없다. 집 판돈에서 내 가게 정리하고 준 돈을 다시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는 네 아내랑 일본을 가든지 해라. 내가 아무리 너에게 해준 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 가게는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해서 차린 가게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 생활비를 주고 떠나거라. 그럴 돈 없는데요. 벌써 집 한 돈으로 일본에 아파트 구매했고 나머지 돈은 다 주식으로 돌리고 있고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요양원 5년치 돈뿐입니다. 그거라도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근데 매달 생활비는 알아서 하세요. 그 돈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5년 모시고 살면서 저희 어머니 생활비 다 책임져 드렸고 부양도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아들을 보니 그나마 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법정 싸움을 이길 방법. 나의 남은 노후를 요양병원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증여한 부분에 대해 증명 자료를 찾고 같이 사는 동안 제 식비는 제 돈으로 다 냈다는 카드 증명서를 뽑고 통신사에서 연락 한 번 없는 거, 연락받지 않은 거 증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 아들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들을 고소할 수 있냐며 오히려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또한 이만큼 모시고 살았으면 됐지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 하셔야 했냐고 오히려 난색을 표하며 80 넘은 노모를 캐리어 2개에 짐을 억지로 구겨 넣어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날 수 없었어요. 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동생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사건 접수가 되고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경찰들도 놀래더라고요. 80 넘은 노모가 치매로 집을 나갈 순 있어도 자식이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를 받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 회사 상사도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회사 내 소문이 돌았다고 아들이 화를 내면서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그 동네가 아들 회사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살아서 아들의 평판에 큰 영향이 끼쳤다는 걸. 아직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는 게 더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들을 보니 우리 모자의 연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들 내외 또한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저희의 경찰 사건으로 인해서인지 아들은 부끄러워서 회사를 더 다닐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일찍 불명예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미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던 회사인데 아들에게 미안하기보다는 상황이 이런데 엄마 잘못했어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들이 더 괘씸했어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한 아들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대체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건데? 엄마도 요양원에 있으면 편하잖아. 그리고 우리끼리 싸운 문제는 왜 경찰을 개입시켜서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말을 듣는 줄 알아? 호래자식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내가 얼마나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아득바득 살았는데 일본 지사장 자리 따낼 수 있었는데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모두 다 다음 승진은 나라고 승승장구하는 내 인생에 돌을 던지는데 왜? 엄마가 뭐 해줬는데 왜 내 인생을 망치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얼마 주면 되는데 돈 달라고 지금 나에게 쇼하는 거잖아. 엄마 덕분에 며느리도 친구들 사이에 나쁜 년이라고 불리면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엄마 덕분에 이제 도망치듯 일본에 가야겠네. 이혼하자고 하는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엄마가 내 인생을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제 엄마 아들 없어. 하면서 소리치는 아들, 정말 이게 사람이 맞을까요? 시간은 소송 준비를 하다 보니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느새 아들은 엄마라고 부르는 대신 최말자 씨라고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변호사님 또한 부양가족 소송을 가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라 남남으로 되어가는 소송이라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마음 불편한 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인 만큼 당사자인 저도 힘들었고 그걸 지켜보는 동생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옆집 사장님도 그 외에 이웃들의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보통 연금 외에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에 속했고 일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남은 재산이 없는 상태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살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증명해서 결국 소송에서 승리를 했어요. 물론 아들의 전 재산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증여한 돈의 100%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재판으로 인해서 저는 전세금이랑 생활비를 받기로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은 회사를 관두었고 며느리 또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못 산다고 들었어요. 둘 다 명예를 중시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던 애들이라 더 정신적으로 타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벌을 주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었고 80년 인생의 대가라고 생각하니 재판이 끝나자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저희 집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저처럼 부양료 청구 소송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팀까지 있는 걸 보니 저처럼 마음고생하는 어미들이 많구나 싶으면서도 다들 자식을 믿고 재산을 증여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하는 생각과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동생이랑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계시다면 증여할 때는 꼭 효도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나쁜 놈이 아니다라고 믿고 계시다면 저처럼 피눈물 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미리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때 제가 포기하고 아들이 시키는 대로 요양병원에 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했겠죠. 이제는 저도 10년도 남지 않은 제 인생 봉사하면서 동생과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야겠습니다.